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15번째 시간 자료 수집 방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전에 배웠던 자료 수집 방법 5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압축적으로 회상을 한번 해본 다음에 선생님이 예고했듯이 실험법을 가지고 무엇인가 실험을 하는 가상적인 상황을 여러분들 앞에 좀 선보이게 될 거예요. 너무 기대는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 다음에 문제풀이를 진행한 다음에 사실과 가치에 대한 간략한 얘기를 하고 나서 수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그림을 이거 뭐냐면 선생님이 심심해가지고 그림 퀴즈를 낸 거거든. 그림 퀴즈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그림을 어떤 제시된 단어라든가 개념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은 여러분들이 그거를 맞추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아름다운 여성으로 보이죠. 이 사람이 이렇게 거울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혹시 떠오르는 단어가 있나요? 어려워하더라고. 여기다가 그림을 하나 딱 그리면은 맞출 수 있으면은 이렇게. 자, 선생님이 의도하는 상황, 개념, 단어 뭘까요? 그래, 많이들 맞출 수 있을 거야. 그래. 이것도 아마 그런 거고 이따가 수업 때 잠깐 언급될 상황이기도 해요. 자, 농담 삼아서 한 거고 뭔지 알겠지? 그렇죠? 자, 그나저나 이거 한번 해보자. 이게 혼자 하려고 하니까 더 썰렁하네. 실제로 학생들 있으면은 되게 재밌어하고 맞추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재밌었는데. 여러분들 스케치 게임 좋아하잖아요. 이거 줘야 되겠다. 초성 게임. 이렇게. 요 정도면 맞출 수 있겠지? 오늘 과제 제출방에는 요거 정답도 같이 좀 제시하면 좀 재밌겠네요. 자, 지난 시간에 자료 수집 방법 5가지에 대한 얘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자, 문헌연구법부터 해가지고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뭐 질문지법, 면접법, 참여관찰법, 실험법 이렇게 5가지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특히 그 각각의 수집 방법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랑 단점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각 수집 방법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에 크로스 체크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특히 질문지법이랑 면접법에 서로 대비되는 부분들, 이와 관련해서 그냥 떠오르는 대로 얘기하자면은 문헌연구법은 주로 2차 자료 수집용으로 이용을 되면서 양적 연구, 질적 연구 모두 다 쓰인다고 했어요. 그렇지.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거의 받지 않고 어떤 효율성이 있다는 점 설명을 했고요. 다음에 질문지법은 뭐니 해도 양적 연구에 주로 쓰이는 사용법으로서 이 대량의 사람들한테 시간적인 효율성, 비용적인 효율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하지만 단점으로는 응답률이라든가 회수율이 좀 낮은 경우가 많고 악의가 있거나 또 성의가 없는 대답을 통제할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다고 했어요. 됐지? 다음에 면접법에서는 주로 질적 연구에 사용을 되면서 이건 좋은 점은 뭐냐면은 뭔가 캐묻기를 통해서 그 사람의 주관적인 생활 세계를 심층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시간과 비용,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물론 가능은 하겠지만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연구하려는 연구 조사자의 주관적인 생각이 개입이 돼가지고 자의적인 위험성이 좀 있다는 얘기도 한 것 같아요.
다음에 참여관찰법은 이것도 주로 질적인 연구 방법에서 사용되는 방법으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참여해서 관찰을 통해서 이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뭐니 해도 이것은 자료의 실제성, 그 실제 상황을 생동감 있게 기록을 하고 파악을 한다는 점에 있어서 장점이 있었지만, 단점으로는 역시 연구자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이 개입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었고, 그리고 돌발적인 상황에 대해서 손쉽게 대처할 수 없다는 점 등이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험법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봤는데 조금 이따 볼 거예요. 실험법은 가장 구조화되고 가장 표준화된 자료 수집 방법의 하나로서 주로 자연과학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장점으로는 뭐니 해도 법칙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 자, 인과관계, 자, 상관관계가 있었고 강한 상관관계, 약한 상관관계 그런 게 있었는데, 가장 강한 상관관계라고 할 수 있는 인과관계, 즉 법칙을 발견을 해가지고 법칙을 발견하는데 상당히 이점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통제된 실험으로 말미암아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까지 있었습니다. 됐지? 좀 빼먹은 게 좀 몇 군데 있을 건데 선생님들이 머릿속에 있는 거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막 하다 보니까 간략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조금 이따가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 5가지 자료 수집 방법의 장점과 단점들을 크로스 체크함으로써 여러분들 머릿속에 확실히 각인을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지? 자, 선생님 오늘 좀 핑크한 복장 어때요? 이쁜가요? 아니면 좀 주책인가요? 자, 농담이고. 자, 이 문제 과제 제출방에 좀 제시를 해주고, 오늘 과제는 특별히 어려운 거 안 낼게요. 그냥 요거, 그리고 요것도 다 말면은 같이 이렇게 과제 제출방에다가 좀 적어주시고, 오늘 과제는 뭐 맨날 어렵고 재미없는 그런 것만 과제 제출하는 거는 꼰대잖아, 꼰대. 그러니까 오늘은 부담 없이 그냥 재밌게 들었으면 좋겠네요. 자, 보자. 자, 실험법을 선생님이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평소에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좀 적어놨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관심 있어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성적이 너무 안 좋은 거야. 야, 저 학생은 왜 이렇게 성적이 안 좋을까? 아니면 이 클래스에 있는 학생들의 성적이 대부분 왜 다들 안 좋을까? 자, 그런 고민을 했을 때 문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자, 문제 인식. 자, 문제를 인식을 한다. 얘네들이 왜 이렇게 성적이 안 좋지? 얘네들 내부에 있는 어떤 적성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노력이라든가 그런 거가 문제가 될까? 아니야. 아니면 이 학생들의 외부에 있는 다른 요인 때문에 성적이 좋진 않을까? 라고 이 선생님이 고민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학생들한테 여러 가지 뭐 면접도 할 수 있고 질문지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실험법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실험법이라는 거 양적 연구라고 했잖아. 그치? 자, 문제 인식을 왜 어떻게 했냐면은, 왜 학생들의 성적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문제 제기, 문제 의식, 문제 설정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문제 인식을 딱 한 다음에 여러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가설을 설정하려고 했지. 가설 설정이라는 거 처음에 해야 되는 작업 중에서 제일 중요한 작업이에요. 저거를 올바르게 하지 못하면은 연구 자체가 상당히 난항을 거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그럴듯한 문장,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저거를 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듯이 내가 고민을 거듭하다 보니까 내가 요거를 발견한 거야. 이야, 내 수업이 재미가 없었구나.
그치? 그래서 가설 설정 어떻게 했냐면은 교사의 유머가 있는 수업은 학생들의 성적을 향상시킬 것이다. 향상시킨다. 라고 선생님이 임의적으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치? 그러면 여기서 교사의 유머가 있냐 없냐 이 유머의 여부 자체가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거를 원인 변수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참고로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의 실험법, 선생님이 실제로 실험하고 있는 이 내용은 필기할 부분이 마땅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저거 3페이지의 이 중간 부분에 필기를 하기에는 좀 양이 적을 것 같고 연습장에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3페이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여기에다가 뒤 이렇게 적어가지고 뒤를 보지 말고 여기 뒤에 해놓고 이렇게 뒷면에다 필기를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됐지? 자, 그러니까 이런 원인 변수 이거를 그때 잠깐 얘기했었지. 독립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독립변수. 그리고 학생들의 성적 향상, 성적이 올랐다 내려간다 라고 하는 거, 이 원인에 따른 결과변수라고 할 수 있겠지. 이 결과변수를 이 독립적인 변수에 의존을 한다 그래가지고 의존, 종속된다 라고 해가지고 종속변수라고 합니다. 예전에 선생님은 이거 공부할 때 그냥 쉽게 이것도 뭐랄까 정도는 아닌데 이렇게 예를 들 때 있어. 아이고 좀 독종이지. 뭔가. 그리고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수업을 하다가 좀 실수를 하고 있는데 영어랑 한자들을 막 날려쓰긴 하는데 틀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제가 수업을 찍고 나서 모니터링을 하는데 잘못 썼더라고. 비교 그리고 조작은 이렇게 쓴대요. 현재는 이렇게 쓰고 조작은 선생님이 아마 이렇게 쓸 거야. 이렇게 썼는데 이거랑 좀 다른 개념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참고로 선생님이 잘못한 거니까 좀 지적을 해야 되니까. 자, 이러한 식으로 가설 설정을 했습니다. 교사의 유머가 있는 수업이 학생들의 성적을 과연 올릴까? 아니면은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까? 라고 선생님이 실제로 경험을 했던 바 있어요. 이거는. 자, 지금 실험법을 통해서 양적 연구에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양적 연구의 절차, 질적 연구의 절차 정도는 머릿속에 좀 있어야 된다고 저번 시간에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 가설을 설정했는데 여기서 참고로 이 가설이라는 거 지난 선생님이 설명을 했는지 몰라도 요거는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가설이 되기 위한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건. 이 요건은 크게 형식적인 요건이 있고 두 번째 실질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가설이라는 거는 형식적인 요건, 실질적인 요건, 실질적인 조건 요게 필요한데 이 형식적인 요건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뉘어요. 즉 원인 변수랑 종속 변수 이 두 변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형식적인 요건으로 두 변수 간의 관계가 형성이 돼요. 두 변수 간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원인, 결과 이러한 식으로 선후 관계 아니면 화살표 관계. 다음에 실질적인 요건으로 검증 자체가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이 검증을 할 필요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치? 아무거나 막 가설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요건들 자 선생님이 다시 이거 쪼개고 있잖아요. 쪼갤 땐 기준이 필요합니다. 형식적인 거, 실질적인 거 그리고 두 변수의 존재, 변수 간의 관계 다음에 검증의 가능성, 검증 자체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은 검증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등등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도 좀 적어두기로 하고요. 그렇지? 자, 가설 설정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뭐라고 있었어요? 연구를 설계한다고 했지? 자, 연구를 설계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치? 자료는 어떻게 수집을 할까? 실험법으로 할지, 질문지법으로 할지, 요거를 딱 한 군데 하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들을 복합적으로 해가지고도 가능합니다. 자, 연구 설계할 때는 가장 중요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었죠? 이 개념들 자체를 조작적으로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자, 교사의 유머가 있는 수업, 교사의 유머라는 말 자체가 추상적인가요? 구체적인가요? 구체적이라고? 아니야. 추상적인 거야. 어떻게 하는 게 웃긴 거야? 내가 선생님이 수업 보다가 원숭이처럼 막 이렇게 하는 게 웃긴 건가? 그치?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는 거잖아. 자, 내가 원숭이처럼 막 이렇게 했는데 어떤 학생은 웃을 수도 있고 어떤 학생은 저거 막 신고할 수도 있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교사의 유머가 있는 그 상황, 추상적인 상황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이거 말로 할게. 자, 어떤 상황이 딱 제시가 되면은 1번 매우 웃김, 2번 웃김, 3번 보통임, 4번 안 웃김, 5번 너무 안 웃김, 이런 식으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숫자로 딱딱딱 측정을 하고 있지. 임의적으로. 그치? 다음에 학생들의 성적이 향상되었다. 야, 너 성적이 향상되었구나 라는 선생님의 말은 추상적인 말 같아요? 구체적인 말 같아요? 그치? 이것도 사실은 추상적인 말이야. 봐봐. 야, 너 성적이 향상되었다. 1번. 야, 너 성적이 20점에서 90점으로 올랐구나. 뭐가 더 구체적인가요? 그치? 점수를 통해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이거는 토를 못 따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개념의 추상적인 부분을 구체화된 숫자라든가 아니면 객관적인 데이터로 바꾸는 거를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됐지? 자, 성적 향상에 대한 개념의 조작적 정의는 비교적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고, 자, 연구 설계를 했으면은 이제 뭐를 해야 돼? 자료를 수집을 해야 되지? 이 자료의 수집 방법 5가지 중에서 지금 뭘 하려고 한다? 자, 실험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됐지? 자, 이걸 한번 봐보자.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반이 있습니다. 그치? 우리 반이 이렇게 있는데 이러한 식으로 좀 보고 해야 되겠다. 사전 검사를 하는 거예요. 이 사전 검사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 반 학생들의 평균 사회문화 점수 이렇게 따져보자고. 좀 편의상. 이 사전 검사는 여기에 있는 종속 변수를 1차 검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됐지? 자, 실험이라는 게 뭐야? 실험의 3가지 핵심적인 키워드가 비교, 조작, 통제라고 했잖아. 비교라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 반이 있으면은 뭐 다른 반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2가지 집단을 비교를 할 때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여기에서도 사전 검사를 하는 거지. 마찬가지로 종속 변수에 대한 1차 검사를 실시를 할 겁니다. 이 점수에 대한 얘기를 다뤄할게요. 다음에 이 집단에는 실험을 처치한다고 해요. 실험 처리 혹은 실험 처치라고 하는데 뭐 하겠다는 거야? 이 독립변수 웃긴다는 거야. 잘 봐요. 웃기는 거야.
그렇지? 수업을 하다가 무슨 뭐 춤을 춘다든가 막 하는 거. 참. 다음에 이 다른 반에 대해서는 뭘 한다고 해야 되나? 실험 처치가 없습니다. 이거 필기를 요거를 좀 이렇게 놨으면 좋았는데. 그럼 여기는 실험 처치를 안 한다는 말은 웃기지 않는다는 말인가? 아니지. 일부러 화를 내면서 일부러 인상을 쓰면서 수업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요게 자 여기에 우리 반처럼 실험 처치를 하는 집단을 여기 실험 집단이라고 해요. 반면에 실험 처치를 하지 않고 그 전에 수업 그대로 똑같이 하는 집단을 통제 집단이라고 합니다. 자, 말들이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을 겁니다. 됐지? 여기는 실험 처치를 안 해요. 여기는 실험 처치라고 얘기는 안 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사후 검사를 하게 됩니다. 사후 검사라는 말은 종속 변수에 대한 2차 검사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종속 변수에 대한 2차 검사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종속 변수에 대한 2차 검사, 사후 검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보겠죠. 됐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거를 좀 끄집어내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서 말하는 실험 집단이랑 통제 집단 이 다른 반의 구성원들 즉 어떤 사전 검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성적이 가급적이면 동질적인 집단이어야 될까 아니면 서로 완전히 이질적인 집단이라는 게 좋을까? 동질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반의 학생들이랑 다른 반의 학생들이 근본적으로 크게 차이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는 웃겼잖아. 여기는 평소랑 그대로 이렇게 한 거고. 그렇지? 이렇게 했으면은 이 사후 검사된 내용을 가지고 서로 뭘 해야 될까? 요 두 가지를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는 거야. 비교를. 그렇지? 그래서 자료 수집을 했으면은 다음에 자료를 분석한다고 했잖아. 자료 분석을 하는데 잘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는 경우의 수가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반이 사전에 검사했던 게 예를 들어서 평균 점수가 90점이었어. 그런데 실험 처치를 했더니 사후 검사가 꼭 90점이야. 의미 없지? 이건 선생님이 그냥 삽질한 거잖아. 그치? 근데 다른 반도 동질적이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90점이라고 가정해보자. 그치?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90점이라고 가정하면은 별로 의미가 없지. 즉, 뭐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나? 쉽게 가자. 우리 반이 만약에 성적이 평균 점수가 60점이었어요. 여기도 60점이었고. 그치? 근데 실험 처치를 하고 나서 사후 검사를 해보니까 여기는 90점이 나왔고 여기는 그대로 60점이 나오면 가설이 어떻게 된다고 볼 수 있나? 내가 설정했던 가설이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맞는 게 돼버리는 거지. 이러한 식으로 경우의 수가 갈려요. 아니면 또 예를 들어볼까? 여기는 예를 들어서 40점이었는데 40점에서 여기는 예를 들어서 90점으로 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은 요거는 설정하는 것 같잖아. 근데 아니야. 요것도 봐야 돼. 여기는 똑같이 40점이었는데 똑같이 90점으로 된다고 해봐. 그럼 뭐야? 웃긴 거든 교사가 웃긴 거든 안 웃긴 거든 별로 영향력이 없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됐죠? 그래서 자료 분석을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설정된 가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실을 검증을 한다든가 아니면 검증을 했는데 틀리게 아니라고 검증을 하는 거. 즉, 이 가설이 맞다고 검증할 수가 있는 거고 가설이 틀리다고도 검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가설이 맞다고 검증하는 거를 이 가설에 대한 수용이라고 하고, 가설이 틀리다고 검증을 하는 거를 기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기각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40에서 90, 40에서 90 똑같은 상황이라면은 교사의 유머라는 독립변수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연구하려고 연구자는 서둘러서 다른 가설을 재수립한다든가 재설정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연구는 또 이렇게 계속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료를 분석한 다음에 결론을 도출하고 일반화를 한다고 합니다. 즉 선생님이 설정한 이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 분석을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40점 했는데 90점 됐다, 40점 했는데 뭐 그대로 40이다 라고 하면은 이 가설은 맞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론 내리는 거지. 교사의 유머가 있는 수업은 학생들의 성적을 향상시킨다 라고 좀 과잉되지만 일반화 결론 도출한 다음에 다음의 수업부터는 더 웃기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름다운 얘기지. 근데 좀 연결이 좀 됐나? 학생들 이해가 좀 됐으려나 모르겠네. 자,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면 되겠네. 뭐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니지. 근데 되게 중요한 개념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됐어. 이 정도 했으면 되겠네.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필기를 이렇게 좀 알아서 이쁘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지 못해서 좀 미안한 게 있네. 됐고, 그러면은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은 바로 문제 풀이 좀 들어갑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유인물 봅시다. 자, 4페이지, 5페이지까지 한 다음에 수업 마칠게요. 자, 일단은 4페이지 보니까 영화 필름 사이에 넣은 광고의 효과를 실험법으로 살펴보면 해놓고 여러분들 다 읽어봤죠? 읽어봤을 거고. 자, 이거 실험법에 대한 예인데 실질적으로 이걸 간략하게 소개하자면은 영화 중간중간에 어떻게 조작을 한 거야. 콜라라든가 팝콘이라든가 그 사진이라든가 그 짤이라고 하나? 움짤이라고 하나? 이런 것들을 은연중에 조금씩 좀 넣은 거야. 그리고 다른 영화 상영에서는 그런 걸 안 하고 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런 움짤이라든가 그런 그런 자료들을 좀 삽입을 했을 때 사람들이 실제로 영화 상영 이후에 콜라랑 팝콘을 좀 사 먹는 빈도가 좀 높아지더라. 통제 집단에서는 아니더라 라고 얘기하는 건데 어렵지 않게 읽혔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각각 이 상황에서 독립변수가 무엇인지, 종속변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실험 집단이 누구고 통제 집단이 누군지 좀 캐치를 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14번 문제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자. 자, 표는 자료 수집 방법 A씨가 활용된 사례라고 하네. 그치? 문제 풀면서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자, 자료 수집 방법. 해당 자료 수집 방법이 활용된 사례를 보니까 이렇게 적혀있네.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사형제도 관련 여론조사를 했다. 여론조사. 그렇지? 여러분들은 사형제도가 존속이 돼야 된다. 폐지.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는 나라가 없는 나라인가? 좀 정치와 법 그런 얘기인데 1991년인가 2년 그때 폐지가 되었나? 이거 그러니까 뭐냐면은 형식적으로는 폐지를 안 시켰나?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사형 집행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요런 차이가 있는데 가장 최근에 사형 그 집행은 아니고 사형 그 선고를 받은 케이스도 있지. 재작년인가? 그 어금니 아빠 이런 사람들. 미안해요. 쓸데없는 얘기. 자, A가 뭘까? A는 당연히 보자. 성인 1,500명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설문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A는 질문지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자, 사형제도를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 6명의 사람을 만나가지고 면접을 했잖아. 심층 조사를 한다고 했죠. 대화를 통해서. 그러면 B는 면접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아이고 그 EBS라든가 다른 인터넷 강의 보면은 이 컴퓨터 같은 걸로 쫙 싸가지고 글씨 이쁘게 할 수 있는데 상황이 좀 열악하죠. 다음에 C번 사형제도 폐지국들의 강력범죄 발생률 변화 파악을 위해서 국제기구에 있는 통계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대. 그럼 뭐라고 해야 돼? 그렇지. 문헌연구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실제로 문제풀이 할 때 종이에다가 줄 그으면서 이렇게 필기, 메모하면서 문제풀이 하면 상당히 좋은 점이 많아요. 자, A. 질문지법은 양적연구 자료 수집에 적합하다. 딩동. 그래서 답은 1번. 그치? 다음에 2번 볼까? 자, B번. 면접법은 문맹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지. 그치? 면접법이라는 거는 글자를 모르더라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는 자료 수집 가능하다고 했잖아. 그래서 없다가 틀려요.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치? 참고로 질문지법만 그 문서로 된 문맹자한테만 안 되지. 면접법, 실험법, 참여관찰법 다 가능합니다. 자, 3번, C번. 문헌연구법은 2차 자료 수집이 가능하다고 했지. 주로 2차 수집용으로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않다라는 말 틀렸어. 적합하다라고 해야 돼. 자, 다음에 3번. 질문지법은 문헌연구법과 달리 자료 분석 과정에서 조사자의 편견이 개입될 우려가 크다. 어때? 조사자의 편견이 개입될 우려가 질문지법이 크진 않아요. 오히려 문헌연구법 아니야. A는 C와 달리 질문지법은 문헌연구법에 자료 분석 편견이 개입. 질문지법에는 조사 연구자의 편견이나 주관적인 생각이 개입될 우려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말. 다음에 문헌연구법은 면접법과 달리 자료 수집 과정에서 언어적인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자, 문헌연구법은 언어적인 상호작용 없어도 됩니다. 그치? 내 문헌을 보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답은 5번 쉽게 찾아낼 수 있죠. 이 정도면. 다음에 옳지 않은 거 보자. 자, 토의 수업이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유머라는 그 독립변수를 이렇게 바꿨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자, 토의 수업이 학생들의 성적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에 성적이 비슷한 여기 성적이 비슷한 학생들을 자, 가급적이면 두 집단 간에 동질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동질성이 없으면은 연구 자체가 크게 왜곡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집단의 동질성을 가정하고 A, B 두 집단으로 나누었어. 그리고 A 집단은 토의 수업을 하고 실험 처치를 하는 거예요. B 이거를 뭐라 그래? 실험 집단이라고 하죠. 다음에 B에는 기존의 방식을 고수한다. 이거는 통제 집단이라고 할 수 있겠네. 자, 이후에 두 집단 간의 성적, 사후 검사라고 했지. 종속 변수에 대한 2차 검사라고 했습니다. 이 성적을 비교하니까 A의 성적이 더 올랐다고 하네. 자, 토의 수업을 하냐 안 하느냐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 원인 변수, 즉 독립 변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의 성적 향상이 좋아졌냐 안 좋아졌냐라고 하는 거를 종속 변수라고 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일단 답은 5번으로 쉽게 나올 겁니다. 토의 수업 여부는 종속 변수다. 틀렸지? 거꾸로 돼 있지. 성적 향상 정도는 독립 변수 아니야. 종속 변수에 해당한다고 해야 돼. 그런데 자, A는 실험 집단 맞지? 여기 실험 처치를 한 집단. 그리고 B는 통제 집단이다. 이게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니까 옳지 않은 거를 고르기 때문에 답이 안 되고. 다음에 이러한 식으로 토의 수업이 학생들의 학업 성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말은 이 현실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힘들어요. 연구 결과를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우리 일반화라고 해요.
일반화라는 건 상당히 엄밀한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단정일 수 없다. 맞는 말. 다음에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 가설감 중에 용이하다. 자, 양적연구 혹은 실험법의 대표적인 속성이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 실험 과정에서 다른 견인이 개입되는 것을 통제하기가 완벽하게 통제하기 어렵다. 이것도 맞는 말. 그래서 이 정도 답은 충분히 쉽게 골라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또 있는데 없을 줄 알았지? 선생님 사실은 아까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좀 적어놨어요. 구성한 다음에. 자, A, D는 A, D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자, A부터 D는 각각 면접, 문헌연구법, 질문지법, 참여관찰법 중 하나이다. A, B, C, D 각각 여기 아니라는 거고 그 하나 중에 하나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A, B, C, D가 각각 무엇인지를 판별하는 게 핵심이에요. 이 문제 마찬가지고. 자, 소방관 맞지? 얼마 전에 불이 났었는데 잘 해결됐죠. 자, 소방관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상담 사례집 내용을 분석해서 스트레스의 유형을 분류를 했다. 자, 상담 사례집을 이용을 했다는 말은 기존의 자료를 간접적으로 참고했다는 말이잖아. 그래서 요거를 문헌연구법이라고 해요. 문이라고 하면 적을게. 다음에 비구조화된 질문으로 비표준화된 질문으로 그들과 심층 면담을 해가지고 경험을 조사했다. 이거 면접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즉 A와 C는 각각 문헌연구법 아니면 면접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됐지? 다음 두 번째, 소방관의 근무 만족도 연구에 필요한 설문 문항 개발을 위해서 응답지, 응답 항목 개발을 위해서 선행 연구를 검토를 했다. 그래서 질문 내용을 구성한 거야. 선행 연구, 이미 누군가가 이미 연구한 거를 검토를 했다고 하니까 요 자체가 문헌연구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네. 그리고 요 질문 내용 구성해서 30개의 구조화된 문항으로 500명한테 만족도를 설문조사를 했으니까 이거는 질문지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 문헌연구법, 면접법, 문헌연구법, 질문지법이니까 공통되는 거는 문헌연구법이지. 공통되는 거는 C번이잖아. 그치? 그러면 C가 문헌연구법이다. 됐죠? 그러면 A는 뭘까? 그치? 면접법. B는 질문지법. 그치? 다음에 소방관 안전실태 연구를 위해 6개월간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할 때 참여관찰법 냄새가 나지? 그래서 D는 바로 참여관찰법이다. 정서적 교감이 형성된 15명과 깊은 대화를 할 때네. 이거 뭐야? 면접법. 그래서 A 면접법. 이렇게 됐죠? 자, 이거를 판별했으면은 바로 선제 분석 들어갈게요. 자, 문헌연구법. 문헌연구법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안 크지. 그치? 면접법에 비해서 틀렸어요. 자, 그리고 D는 참여관찰법은 수집된 자료를 통계적으로 처리하기가 용이하다. 이건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그럼 B는 뭘까? 질문지법. 수집된 자료를 통계적으로 처리하기 용이한 거는 오히려 질문지법이 더 가깝잖아. 통계적으로 처리가 쉽다는 거는 질문지법이 더 좋은 거야. 그래서 이것도 아니야. 다음에 A랑 D. 면접법이랑 참여관찰법은 질문지법에 비해서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돼. 자,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될 가능성이 높은 거는 질적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면접법이라든가 참여관찰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답은 3번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연구자의 가치가 되는 정도 면접법이랑 참여관찰법 양적 연구에 질적 연구에는 좀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지만 실험법이나 질문지법처럼 양적 연구를 주로 할 때는 연구자의 어떤 주관적인 자의적인 해석은 좀 약간 배척이 된다, 지양된다 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C는 문헌연구법은
질문지법이랑 참여관찰법과 달리 자, 조사 대상자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필요 없지. 문헌연구법은 책만 보면 되잖아. 그치? 언어적인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거는 언어적인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건 뭐뭐 있어? 질문지법이라든가 면접법 등이 있겠죠. 그치? 문맹자한테도 가능하다? 면접법. 문맹자한테 실시 곤란하다? 질문지법. 4번 틀렸고. 자, C랑 D 문헌연구법과 참여관찰법은 A, B 면접법 질문집과 달리 질적연구에서만 사용. 이게 틀렸지.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 문헌연구법은 양, 질 둘 다 되고, 그리고 질문집법은 주로 양적에 쓰이고, 면접법은 주로 질적 연구에 쓰이고, 참여관찰법도 주로 질적 연구에 쓰이고, 실용법은 주로 양적 연구에 쓰이고. 다 정리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은 3번이고, 자, 7번 문제. A부터 C는 각각 실험법, 질문지법, 참여관찰법 중 하나이다.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 B, C가 각각 무엇인지 판별하는 게 급선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시간이나 비용의 효율적인 거. 뭐니 해도 시간이라든가 비용 가장 큰 메리트가 있는 게 뭐라고 했어? 질문지법이지. 그리고 그러니까 A가 질문지법이겠네. 한번 적어볼까? 질문지법. 다음에 자료 수집 상황의 조작이나 통제 정도가 가장 센 거. 이 C는 뭘까? 실험법이에요. 그리고 언어적인 자료 수집 도구를 통한 응답의 의존도가 심한 A는 뭘까? 질문지법. 그치? B는 뭘까? 참여관찰법인가? 참여관찰법인가? 할 수 있겠네. 이렇게 A, B, C를 분별을 해야 돼요. 됐지? 참여관찰법은 언어적인 자료 수집, 언어가 안 통하더라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A 질문지법, B 참여관찰법, C 실험법 나왔습니다. 자, A는 질문지법은 참여관찰법에 비해 자료의 통계 처리가 용이하다. 어때? 자료의 통계 처리가 용이한 거는 질문지법이라고 했잖아. 그치? 맞는 말이네? 7번 맞는 말. 7번 1번인가? 답 1번이네. 10번. 다음에 B번 2번 참여관찰법은 실험법과 달리 조사 대상자의 주관적인 인식을 파악할 수. 자, B 참여관찰법은 조사 대상자의 주관적인 인식을 파악할 수 있다고 했지. 자, 2번도 아니고. 다음에 실험법은 조사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쉽지가 않지. 양적 연구. 다음에 질문지법은 다른 거와 달리 질적인 연구에 주로 양적 연구에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참여관찰법은 다른 거와 달리 구조화 표준화된 도구를 사용. 아니지. 참여관찰법은 비구조화 비표준화된 도구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1, 2번. 아이고, 어때? 좀 문제풀이는 이 정도는 어렵지 않게 충분히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3학년 언니들 수학능력 시험 작년 기출문제거든.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의 수업 내용을 잘 학습을 했으면은 이 정도는 어렵지 않게 됐을 거라고 확신을 해요. 자, 그러면은 시간을 좀 봐야 되겠다. 영상 찍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자, 오늘은 원래 사실 같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6페이지, 7페이지는 다음 시간에 몰아서 다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 자료 수집 방법 5가지 장단점, 특징, 속성 다 머릿속에 잘 완벽하게 다 넣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또 순번에 의해서 마지막 또 수업을 하고 바로 또 문현지 선생님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자, 아이고 재미없는 수업 들어주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았어요.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봅시다. 빠이빠이.